안녕하세요. 배워야 산다 유창호입니다. 3월의 거래일도 이제 겨우 하루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2024년에 한개 분기가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건데 주식시장의 기대감은 점차 커져가고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뉴욕 증시만 봐도 사상 최고 기록이 전 거래일에도 확인이 됐죠. 자, 우리 시장도 코스피는 2700선을 뚫어냈고요. 코스닥도 900선 안착하고 있습니다. 연고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증권가에서는 코스피 올해에는 3000선까지 무난하게 달성할 것이다. 이런 장밋빛 전망까지도 내놓고 있습니다. 요새 반도체가 보여주고 있는 무시무시한 저력을 감안을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반도체가 이끌어주고 저 PBR에서 업 시켜주고 그리고 2차전지 쪽에서 다시 바닥을 다지고 올라와 주면 이제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 수도 있겠다는 희망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당장은 업종별로도 종목별로도 주가 흐름의 차이가 굉장히 나기도 합니다. 돌아가는 것도 너무 빠르고 해서 좀 헷갈리기 일수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오늘도 이 시간 통해서 특정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차례로 두 분을 모시고 두 가지 업종과 대표 종목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죠. 자, 먼저 첫 번째로 경제 플랫폼 미디어스피어의 강정수 박사를 모시고 전기차의 상징이죠.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세계 전기차 1위. 물론 지금 중국 비아디 쪽으로 넘어가기는 했지만 전기차면 누구나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의 주가 흐름이 국내 2차전지 관련주에도 미치는 영향은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국내 2차전지 투자자분들에게도 관심이 뜨거울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오늘 아주 이 박사님과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 대선에 관련된 이야기부터 꺼내보도록 할게요. 자, 바이든과 트럼프 지금 일단 박빙의 대결을 펼쳐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트럼프 당선 시에 전기차에 대한 리스크 이전부터 자주 언급을 해왔었고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최근에 보면 전기차로 전환의 속도를 늦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박사님 대선 결과에 따라서 테슬라에 미치는 영향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대선 결과에 따라서 분명하게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걸고 있는 이 전기차로의 어떤 전환들 그리고 거기에 맞는 배터리의 어떠한 강국으로서의 어떤 미국의 입지를 다지려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주춤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교통정책은 연방이 아니라 주정부 소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캘리포니아를 비롯해서 미국의 14개 주가 이미 전기차로의 전환을 법제화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의 전기차로의 전환은 속도가 늦어질 지연정 전환이 멈춰지지는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의식해서 사실 이제 바이든 행정부도 2월 29일 날 지난 2월 29일 날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왜냐하면 자꾸 트럼프 후보 진영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미국의 일자리를 파괴시키고 있고 중국만 도와주는 꼴이다. 그렇죠. 네, 이런 식의 이제 비판들이 오고 있으니까 중국 전기차를 미국 내에 판매하는 것이 미국 안보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커넥티드카가 대부분일 테니까 미국의 어떤 도로 정보라든지 이러한 정보를 가져가서 중국으로 가져갈 위험이 있으니까 이것이 안보에 문제가 되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다라고 이제 밝히면서 미국 산업 중심의 전기차로의 전환 이런 부분들을 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아무래도 오하이오주라든지 이러한 미시간주라든지 전기차 산업,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이 많이 있는 GM이나 포드라든지 스텔란티스, 즉 크라이슬러나 집이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보호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큰 틀에서는 전기차로의 전환 자체가 저는 멈춰지지는 않을 것 같고 이미 세계 시장 자체에서 지금 이제 세계 3대 시장이 중국 시장이 1위 시장이고 2위가 미국 시장이고 유럽이 이제 세 번째 시장인데요. 이미 중국하고 유럽은 어떤 전환점들을 우리가 이제 산으로 보면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굴러내리는 것만 남아있고 아직 산 꼭대기에 못 올라간 어떤 시장이 미국 시장이라고 한다면 미국 시장은 좀 더 더디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면. 네. 자, 그리고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전기차로의 전환의 속도를 늦춘다고 해도 여전히 미국의 자동차 업체들의 전기차 전환은 독려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우선 작동을 하고 있고요. 우선은 사실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기아차도 이번 주에 대단히 대규모적으로 전기차의 전환을 하겠다라고 정 회장이 직접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시장 점유율도 현대차와 기아차를 다 합치면요, GM이나 포드보다 많습니다. 우선은 GM이라고 포드가 전기차로의 전환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 또한 좋지 않고 모델 또한 대단히 큰 차 중심으로
뭐 픽업 트럭 중심이라든지 SUV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것도 그렇죠. 물론 이제 마크라든지 좀 이러한 고급 차량도 있긴 합니다만 SUV가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델 퀄리티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전 세계 시장 점유율로 보더라도 현대기아차에도 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현대기아차보다 더 덩치가 큰 GM과 포드가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는 잘하고 있지만 네. 미국의 나머지 기업들이 못 받쳐주고 있고 또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에는 유럽과 미국 차의 합병 회사인데 사실은 피아트라든지 르노라든지 시트로엥이라든지 푸조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를 프랑스나 이탈리아에서 많이 팔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소형 차량들이 사실은 거기 이제 소형 차량 중심이니까 미국 시장에 판매될 수가 없는 거고 올해 하반기에 가서나 드디어 이제야 크라이슬러와 집이 전기차로 전환을 시작을 합니다. 이런 것들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전체 흐름들은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는 확실하게 전기차로의 전환들의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또는 뭐 독일에 있는 오펠이라든지 다 스텔란티스 소속이죠. 여기 같은 경우에도 2027년 이후부터는 내연기관차를 생산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확실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의 전환 속도가 미국이 좀 느리긴 하지만 예. 테슬라의 주도하에서 계속 갈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미국 전기차 업체에서 전환 속도에 따라가기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걸 좀 맞춰가기 위한 독려 차원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제 슬로우 다운이라는 표현을 이제 영어 언론에서 많이 예. 쓰다 보니까 마치 전기차 시장이 죽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그러니까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2023년에 미국의 전기차 시장의 성장률은 47%예요. 네. 그리고 중국이 20.8%고 유럽이 37%입니다. 예. 이제 47%가 이제 전년도 2020년대에서는 70%의 성장률을 가졌으니 당연히 그거보다는 떨어진 거지만 여러분들이 그건 시청자분들께서 판단하실 건데 47%가 작은 성장률이냐?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높은 성장률은 아니지만 결코 적지 않은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네.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에서 이렇게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써가지고 이렇게까지 시장에 대한 자극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47%에 머물렀기 때문에 네. 기대치 이하라고 하는 것이지 47% 자체만 미국 시장을 2023년 볼 경우에는 결코 작지 않은 성장률이라는 것 기억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대선 관련해서 미국 지금 행정부에서도 전기차 전환 속도 조절 이 얘기가 나오니까 자꾸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속도를 늦춰가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좀 과도하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지금 미국의 업체들이 잘 따라갈 수 있게끔 독려하는 취지라는 점도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새 또 화제가 되는 게 테슬라의 이 가격 인상 이슈였습니다. 요것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일주일 전쯤이었죠. 네. 테슬라가 북미나 유럽에서 주력 모델의 가격 인상 소식을 전하면서 주가가 그때 좀 올랐고요. 네. 중국에서도 이제 가격을 올리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이런 가격 인상 움직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일론 머스크가 2024년 1월 올해 1월 달에 이미 올해 성장률이 좋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자동차 판매량의 성장률이 어떻게 될 거냐. 즉 테슬라가 원래 약속했던 것이 매년 50%씩 성장하는 거였거든요. 그건 이제 못 지킬 것 같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올해 판매 대수에 대해서 가이던스라고 보통 얘기하죠. 전망치를 수치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올해 뭐 210만 대를 팔겠다, 220만 대를 팔겠다 얘기를 안 하니까 시장이 더 불안해서 사실은 주가가 1월 달에 30% 가까이 지금 폭락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또 2월 달에 좋지 않은 소식이 나왔던 것은 2월 달에서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율이 많이 떨어졌다. 맞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나오면서 또 주가가 떨어지게 됐던 거죠.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2023년 여름을 기점으로 해서 네. 비아디가 정말 놀라운 속도로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제 1위 아닙니까? 네, 그건 이제 4분기 때 1위를 차지한 예. 건데요.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품질은 좋지 않았다는 평가하고 가격이 저렴했다는 평가에서 이제 품질도 좋아졌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거고요. 네. 또 우리 3월 말부터는 지금 샤오미도 이제 출시를 해서 전기차를 내는 거고요. 중국에서는 약 500개의 전기차 기업이 있었는데 그렇게 많았습니까? 네, 그렇게 중국 정부가 지원을 했었죠. 예.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서 정리가 되고 있으면서 한 10여 개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면서 품질들도 좋아지고 있고 생산성도 좋아지고 있고 가격 경쟁력도 좋아지고 있으면서 사실 테슬라가 지금 모델 3와 모델 Y로 미국 중국 시장에서 시장을 갖다가 계속 성장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 정도 판매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된다라면 가격을 올려버리면 흔히 말하는 프라핏 마진 순이익률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2023년 테슬라가 가장 많이 공격받았던 것은 지나치게 가격 인하를 많이 했다. 근데 일론 머스크는 그걸 방어를 하는 것은 거시경제 상황이 안
안 좋아졌기 때문에 첫째, 두 번째는 거시경제 상황하고 똑같은 거긴 하지만 이자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할부 금융의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실질 자동차 구매 가격이 인상됐기 때문에 그거만큼은 깎아줘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가격을 인하하다 보니까 당연하게 테슬라의 장점이라는 건 여러분들 2023년에도 대당 평균 생산 가격은 낮아졌어요. 네. 그건 이제 기술 혁신을 통해서 대당 평균 생산 가격은 낮아졌지만 판매 가격이 하락폭이 더 크다 보니까 판매 가격을 빼고 판매 가격에서 생산 비용을 빼는 것이 우리가 보통 이익이라고 한다라면 그렇죠. 이익률은 좁혀질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네. 이 비판에서 만약에 지금 판매량이 더 이상 늘지 않는다라면 여기서 판매 가격을 높여도 이 정도의 가격 탄력성에서는 판매량이 더 이상 줄지는 않을 거라 보고 있는 거고 그러면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은 오히려 차라리 수익률 개선되고 좋다 이런 상황이라면 2024년 상황이 모델 2가 나와 있지 않는 중저가형 모델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을 확대하기 어렵다라면 수익률이라도 개선하는 것은 주주들에게 좋은 것이다라고 하면서 투자자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판매량 자체는 한계가 좀 있고 그래서 이 가격 탄력성이 높지 않은 판매 구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가격을 올리면 판매가 좀 줄고 내리면 판매가 늘 텐데 이게 민감하지 않은 거니까 지금 가격 올린 것에 비해서 판매는 크게 안 줄어서 수익성은 좋아진다. 그런 식의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투자자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전략까지 가격 인상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테슬라의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테슬라 오토파일럿 최악이다. 이런 평가가 또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IIHS,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죠. 여기서 얼마 전에 주행 보조 안전성 평가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테슬라의 이 오토파일럿 기능, 앞차와 간격을 유지하고 차선 좀 따라가는 기능이거든요. 여기 관련해서 가장 낮은 수준이죠. 푸어 등급을 매겼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실 뭐 오토 파일럿 기능이야 오토 크루즈 기능이라서 뭐 사실은 요즘 나오는 모든 차에 다 달려 있는 기능이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여기에서 기술이 앞서간다. 이건 자율주행하고 1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자율주행으로 치환할 얘기가 아니다. 그렇죠. 오토 크루즈를 갖다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전 세계 지금 자율주행 차들이 다 신차들은 다 자율주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물음표가 많이 뜨네요. 그래서 오토 파일럿은 여러분 이제 오토 크루즈 기능이기 때문에 전혀 자율주행하고는 1도 관계가 없다라는 거고요. 자율주행하고 관련되는 건 우리가 테슬라에서는 FSD, 풀 셀프 드라이빙의 약자인 FSD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정확한 수치는 테슬라가 공개하지 않는데 투자자들이라든지 시장 전문가들은 약 40만 명이, 그러니까 40만 대의 차량이 지금 FSD를 쓰고 있습니다. FSD는 한꺼번에 12,000달러를 내든지 아니면 다달이 199달러를 내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테슬라의 매출로 잡히는 건데 이제 FSD 같은 경우에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올해 초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미 FSD 버전 11이 지금까지는 쓰였었는데 버전 12로 업그레이드를 했죠. 근데 이제 작년 여름부터는 이제 알파 버전이라고 해서 테슬라 직원들, 일론 머스크나 테슬라 직원들만이 탔던 거고 올해 1월 말부터 2024년 1월 말부터 일부 사용자들에게 FSD 버전 12를 업데이트를 하고 이것이 반응이 좋자 2월 달에 FSD를 구독하는 40만 대에서는 전체를 다 풀었거든요. 드디어 일반 대중에게. 네, 그렇죠. 근데 올해 3월 25일 날, 이번 주 3월 25일 날 일론 머스크가 X에다가 트윗을 날렸죠.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테슬라의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차량, 즉 40만 대는 이제 실제로 FSD를 구독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차량에 한해서도 한 달 동안 무료로 FSD를 체험하게 해주겠다. 누구든지 무료로. 이거는 뭐냐면 이제 FSD 버전 12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버전 11이나 버전 10에서는 그런 걸 하지 않았거든요. 아직까지 많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버전 10이라는 건 여러분들 엔드 투 엔드 AI라고 해서 지금까지 그 질적으로 다른 AI예요. 지금까지는 사실 웨이모도 마찬가지고 뭐 현대차에서 연구하고 있는 AI도 마찬가지고 사실 반쪽짜리 AI입니다. 인간이 기본적으로 코딩을 다 짜요. 사실 코딩이라는 건 여러분들 그냥 규칙을 다 정한다고 봅니다. 빨간 불에서는 멈추고 파란 불에서는 출발하고 스톱 사인을 보면은 멈추고 그리고 앞차의 거리는 이 정도로 나의 차의 속도 대비 어느 정도 유지해라. 이런 규칙을 다 짜주는 거예요. 다만 다양한 센서들, 테슬라는 카메라만 쓰지만 다른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레이더나 라다 같은 걸 쓰죠. 여기 센서에서 앞차의 거리가 몇 미터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 프로그램에. 그리고 앞에서 보고 있는 신호가 빨간 신호인지 파란 신호인지를 알려주는 거고 속도 제한이 어떤지를 알려주면 여기에 따라서 인간이 정한 규칙대로 이 자동차가 움직이는 겁니다. 왠지 수동적인 개념이네요. 그러니까 대단히 이렇게 리액티브한 반작용을 하는 것이 지금까지 자율주행의 방식이었다면 테슬라가 버전 12에서 엔드 투 엔드라는 거 이걸 다 없앤 거예요.
다 없애고 비디오를 영상 촬영한 걸 다 줄 테니까 너가 규칙을 찾아내. 아하. 인공지능한테 신경망한테 너가 규칙을 찾아내요. 이게 진짜 학습 아닙니까? 그렇죠. AI.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규칙마저도 AI가 하고 있는 것. 그래서 이 규칙 영역이 여기에도 끝이 end라고 하면은 네. 여기도 AI로 가는 거고 저쪽 end도 원래는 여기는 AI가 했었고 센서 부분은 그래서 end. 그래서 end to end AI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적용한 것이 FSD 버전 10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부분은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컴퓨팅 파워가 좋아야 됩니다. 이 동영상 찍는 것은 FSD가 장착된 것뿐만이 아니라 네. 테슬라가 판매되고 있는 모든 차량에서 나오는 동영상을 학습하는 거거든요. 이걸 위해서 테슬라가 도저라고 하는 슈퍼컴퓨터를 작년부터 건설하고 있었고 그래서 하드웨어가 필요한 거고.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뭐랬냐면 지금 자율주행에서 부족한 것은 오히려 컴퓨팅 파워 네. 오히려 전기다. 이걸 학습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것들이. 이거지. 기본적인 알고리즘들이라든지 AI의 기능들은 거기까지 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조 슈퍼컴퓨터도 이제 완성되는 건 올해 2024년 10월 달로 목표를 하고 있으니까 뭐 늦어져도 11월, 12월 올해 안에는 완성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버전 12가 대단히 익스포넨셜 기하급수적으로 성능이 확 월등히 뛰어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테슬라의 FSD에서 비판적이었던 많은 전문가들도 FSD 버전 12는 뭔가 다르다라는 평가들을 내어놓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특히 이번에 만약에 FSD를 한 달 동안 무료로 한다는 거는 한번 경험해봐라. 분위기를 좀 호전시키려고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 4월 달에 1분기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안 좋을 거라는 예상을 이걸로 상쇄하려는 효과도 있다. 무마하려는 효과도 분명하게 있을 거고 또 하나는 40만 대 이상으로 만약에 FSD를 만약에 이번에 실험하게 되면은 더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많은 학습 데이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인 FSD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 유효한 적절한 전략이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발표 이후에 지금 주가가 조금씩은 상승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도 이 FSD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언급해드렸던 이 오토파일럿에 대한 부정평가가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대한 부정평가로 치환될 수는 없다고 명확히 말씀을 해주셨고요. 특히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한 달간 무료 FSD 체험 서비스 여기에 대해서 주목을 좀 해주셨습니다. 확실히 자율주행 관련해서 무료 체험을 하다가 단 한 건이라도 사고가 나면 이거 굉장히 불리해질 수 있거든요. 이런 점을 같이 감안을 하고 이런 서비스에 주목해 주셨다는 점 자율주행 기대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사실 앞서 잠깐 언급했던 이야기인데 저가 전기차 이야기 좀 해볼게요. 중국 전기차까지 독식하던 테슬라가 지난해 4분기 BYD에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죠. 저가 전기차 생산으로 1위 자리 탈환을 꿈꾸고 있는데요. 이 양산 시기가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거 늦춰지는 이유가 좀 뭔가요? 일론 머스크가 올해 1, 4분기 이제 컨퍼런스, 그러니까 2023년 4분기 컨퍼런스 콜, 올해 1회 콜에서 2025년도 중반기 정도에 이제 시작이 될 것이다, 생산이. 그리고 뭐 늦으면 하반기쯤에 생산된다는 건데 그것이 한 2026년 상반기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이제 중저가 차량이라고 하면은 조금 흔히 말하는 저가 차량이니까 좀 싸구려로 만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죠. 네. 일론 머스크가 뭐냐면 지금까지 테슬라가 만든 차량 중에서 가장 혁신적인 차량이다. 아하. 모든 기술의 총회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래요? 저가 전기차인데도? 네, 저가 전기차인데도 예. 이걸 위해서 사이버 트럭을 또 뭐라 그랬냐면 이 훌륭한 사이버 트럭은 저가 차로 가기 위한 브릿지, 징검다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그 정도입니까? 네, 그 정도로 지금 저가 자동차에 대한 기술 혁신. 그래서 테슬라가 목표라는 것은 중저가 차량인데도 두 자릿수의 마진율을 내겠다. 여러분, 아반떼에서 쉽게 얘기해서 현대차가 두 자릿수 수익률 못 냅니다. 예. 그러니까 차가 좋아야 비싸야 SUV를 계속해서 차들을 홍보하는 이유도 네. 여기에서 수익률이 좋기 때문인 거거든요. 모닝이나 아반떼에서 수익률 두 자리 낸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근데 테슬라의 목표는 이 중저가 차량인 모델 2, 일명 모델 2 또는 레드우드라고 하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두 자릿수 수익률을 프로핏 마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를 들면 기가프레스를 갖다가 지금까지는 한 방향에서 기가프레스를 눌렀다라면 이거를 십자 형태로 만들어서 두 개를 연결해서 한 번에 앞뒤, 프론트하고 레어, 그 다음에 옆 사이드까지도 한 번에 찍어내서 정말 장난감처럼 찍어내는 예. 다이캐스팅을 이런 부분을 갖다가 기가팩 도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사이버 트럭에서의 기술적 혁신이라는 건 48V 아키텍처입니다. 네.
물론 48볼트에 대한 일부 시도는 있었지만 차량 전체를 48볼트로 바꾼 거는 1960년대 이후로 차 중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네. 48볼트로 이제 되면은 이제 암페어를 낮춰도 돼요. 암페어를 낮추면 그러니까 즉 48볼트에 맞게끔 모든 전자 부품을 다 바꿔야 됩니다. 전부 다. 전부 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바꿔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은 뭐 창문을 올리고 내리는 것처럼 또는 인카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또는 에어백도 사실은 전자장치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 가지고 사실은 차량의 요즘 전자장품의 부품률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부품을 다 바꿔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이버트럭도 좀 늦어졌던 거고 마찬가지로 모델2에 대해서 테슬라는 부품을 많은 경우엔 자체 생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단히 흔히 말하는 수직 통합률이 높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품하는 업체들도 이거에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납품 업체들도 지금까지 없었던 부품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테슬라를 위해서 이런 조정기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부품 단위로 보면 컨트롤러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이 컨트롤러가 서로 연결되면서 차를 제어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한 모델 Y에서는 이 컨트롤러에 테슬라가 직접 생산하던 부품이던 1차 벤더들에게 납품을 받던 이 부품이던 간에 컨트롤러는 테슬라가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컨트롤을 제어를 했었고, 근데 그것이 모델 Y에서 50%였는데, 이 사이버트럭에서 85%로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그리고 모델 2에서는 100%로 증가합니다. 100%로? 그러니까 이런 컨트롤러에 대한 설계까지도 다 해야 되고, 이거를 다, 지금까지는 전선줄로 연결했었는데요. 예? 보통 한 2.2km의 차량에 전선줄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이버트럭에서는 이거를 모뎀으로 연결했거든요. 네. 가장 중요한 브레이크 시스템, 이런 부분들만 전선줄로 연결하면서 300m, 2.2km를 300m로 줄였어요. 예. 이 전기줄을 없애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컨트롤러가 100% 이제는 이 모델 2에서는 물론 최소한의 전기줄은 않겠지만 차량이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컨트롤러를 연결한다는 건 쉽게 얘기해서 모든 차량에 있는 미들웨어를 차량 OS가 장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스마트폰은 100% OS가 다 부품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동차는 지금 컨트롤러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기업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근데 테슬라가 가장 많은 컨트롤러를 장악하고 있다는 거고 100%가 된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차량에도 흔히 말하는 OS, iOS라든지 안드로이드 같은 이런 OS가 장착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예. 거기 때문에 이런 혁신적인 부분이 있는 거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것은 이 부품을 생산하는 기계마저도 우리가 생산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생산의 지연성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가 전기차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넓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시장 전망까지 알아볼게요. 올해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박사님, 올해 전기차 시장 업황 전망 좀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테슬라를 제외하고 본다라면 중국 전기차가 대단히 무섭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1월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중국차 자동차의 진출을 관세로 못 막으면 정책으로 못 막으면 전통 자동차는 몰락할 거다. 디몰리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 그 정도로 지금 현대차에서도 놀랬다고 얘기를 한국 현대차에서도 놀랬다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저 정도 가격에 저 정도의 고급 품질들을 BYD가 만들어낼 수 있느냐. 시거리라는 자동차는 심지어는 $10,000예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정말 좋은 품질이고 작년 7월부터 유럽과 태국과 브라질 수출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또한 지금에서 계속해서 수출량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는 아예 뭐 국가 안보 문제로 지금 막겠다라는 거고 왜냐하면 이제 멕시코에다가 BYD가 공장을 져서 미국 시장을 뚫으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도 너네는 못 들어온다고 지금 막고 있는 거고 유럽은 여기다 관세를 더하겠다는데 관세를 더해도 경쟁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미 올해 지금 상반기 1, 2, 3월에 1분기 때 지금 BYD 같은 경우에는 유럽 수출량들을 급증시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전기차 시장은 최소한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 3대 시장이 결정하는 거지 한국 시장이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네. 한국 시장은 지금 뭐 연간 판매 신차 시장이 120만 대 정도의 시장이거든요. 여러분 1600만 대에서 1700만 대가 매년 신차가 팔리는 데가 중국 시장이고요. 한 1300에서 1400만 대가 팔리는 것이 미국 시장이고 한 1200만 대에서 1300만 대 팔리는 데가 유럽 시장이에요. 단위가 달라요. 예, 여기가 세 개를 합치면 4천만 대가 넘습니다. 예. 4천만 대 시장이 어디로 가냐가 중요한 것이지 한국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120만 대 시장에서의 전기차의 이 확산을 가지고 절대로 섣불리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런데 유럽 시장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차 시장뿐만 아니라 신차 시장에서의 전기차 점유율이 이미 20%를 가까이
가고 있고요. 미국은 아직 8%에 머물고 있고 네. 중국 같은 경우에 30%를 넘어서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빼고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가 됐으면 이미 터닝 포인트, 아까 말씀드렸던 터닝 포인트를 지났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만약에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전기차 시장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중국 경제가 안 좋기 때문이에요. 네. 중국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소비 심리가 위축되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이 발전하지 않는 거고요. 유럽 또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전 세계 경제에서 제일 좋은 경제는 미국 경제거든요. 그거를 제외하고는 유럽 경제도 특히 독일 경제가 침체에 좀 빠져 있고요. 이런 상황이고 영국 같은 경우도 고인플레이션에 지금 허덕이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에서 예를 들자면 유럽연합 중앙은행이 기준금리율을 내리지 않는 이상 그리고 유럽 경제들이 호황이 되지 않는 이상 전기차 시장이 독불장군으로 크게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네. 작년에도 37% 성장했기 때문에 올해도 무난하게 30%의 성장은 저는 가능할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미 커진 시장에서 또 30%가 커지는 건 대단히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곡선이라는 건 올라갈 때는 가파르게 올라가지만 어느 정도 시점을 지나면 성장률은 둔화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성장률은 둔화돼도 전체 시장의 사이즈는 커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이 축소될 거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문제는 현대기아차가 지금 발표한 거는 전 세계 3위 기업이 되겠다고 발표를 한 거잖아요. 이번 주에 발표한 거는. 네. 3위 기업이라는 거는 인정한 거예요. 1위가 테슬라일 거고, 네. 테슬라던 1, 2위가 테슬라 비아디고, 테슬라 비아디를 이어서 현대기아차가 3위 되겠다는 뜻을 얘기한 겁니다. 네. 현대기아차도 지금 한국에서 얼마나 팔리든 적게 팔리든 많이 팔리는 건 상관없이 세계 3위 전기차 기업이 되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전기차 시장에서 내연기관 시장으로의 백도, 흔히 말하는 백도는 없습니다. 네. 백도는 없기 때문에 문제는 이러한 시장에서 2차 전지 시장에서 예를 들자면 삼원계가 지배할 것이냐, LFP가 계속해서 지배할 것이냐 이 논쟁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차 시장들은 다 LFP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가격 인하하는 걸 받쳐내기 위해서 일부 차량에서는 LFP 배터리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LFP 배터리의 시장성이냐, 삼원계의 배터리 시장성은 좀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전기차 시장이 축소된다라는 건 잘못된 해석인 거고 네. 슬로우다운이라는 것은 성장률이 둔화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성장률은 계속해서 47%, 37%, 20%라는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20%예요. 20%라는 것은 대단히 늦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미 대단히 높은 성장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만 가더라도 시장의 사이즈가 대단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주가에 대해서도 한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웰스파고에서 이번에 성장 없는 성장기업 이런 평가까지 내놨습니다. 테슬라. 네. 목표 주가가 125달러인데 현재 주가가 180달러입니다. 이 올해 테슬라의 주가 전망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기 주가를 전망할 수는 없고 제가 단기 그쪽에 전문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항상 중장기 주가는 그 회사의 펀더멘트라고 같이 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차량만 판매하는 업체가 아니죠. 차량도 판매를 하고 서비스라는 차원에서 보험도 판매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율주행이라는 FSD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또 메가팩이라는 에너지 사업이 존재하는 거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옵티머스라고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도 대단히 지금 중요한 테슬라의 성장 축으로 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즉 옵티머스 같은 경우도 2025년 정도 되면 생산은 2026년부터 되더라도 생산될 시제품이 2025년 정도에는 공개가 될 거고요. 모델 2가 지금 생산은 지연돼서 2025년 하반기든 2026년부터 가더라도 2024년 하반기에는 모델 2가 공개가 될 겁니다. 사이버 트럭도 한 3년 전에는 공개가 됐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만들어질 거고, 그러니까 즉 미래에 폭발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테슬라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2030년대에 연간 생산량이 2천만 대예요, 자동차도. 2천만 대요. 네, 이런 부분들도 있고 세마이 트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베를린에서도 이제 만들겠다라고 유럽 시장 공략도 선언을 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좀 구체화되는 것은 2024년 중반기 정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2024년 중반기 정도가 되면 FSD 같은 경우에는 베타 딱지를 뗄 가능성이 높고요, 미국에서. 네. 그리고 중국하고 지금 유럽에서도 지금 FSD를 신청해 놓은 상태거든요. 만약에 버전 12의 성장 이 퍼포먼스가 증가하는 율들이 이 만족도가 좀 이 성능이 증가하는 속도가 지금대로만 가면 올해 하반기라든지 내년 초에는 중국 시장이든 유럽 시장에서 FSD가 승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면 주가가 되게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024년은 일론 머스크도 1월 달에 얘기했던 것처럼 되게 어려운 시기를 통과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주가도 그렇게 조정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일론 머스크 스스로가 인정을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2024년은 테슬라의 주가가 조정을 받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중장 크게 봤을 때. 하지만 2025년, 2026년부터는 대단히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시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투자자분들의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강정수 박사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계 전기차의 선두주자, 상징과도 같은 테슬라에 관련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참고를 하셨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강정수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다음 출연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신지훈 연구원과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지난달 8일과 26일입니다. 리포트를 내주셨는데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도 참 인지도가 높은 전통의 제약사 중에 하나죠. 유한양행과 관련된 리포트였습니다. 두 리포트의 제목에서 드러나는 공통분모, 바로 레이저티닙이라는 기대감이 잔뜩 갇혀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연구원과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은 유한양행 실적에 대해서 먼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난해 실적 리뷰를 해볼 텐데 특히 4분기 실적을 위주로 해서 실적을 자세히 한번 돌아봐 주실까요? 네. 일단 지난 4분기 실적을 좀 말씀드리자면 매출액은 4,372억 원, 영업이익은 한 60억 원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수치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 정도 감소한 수치이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60% 가까이 좀 감소한 수치였는데 이는 이제 시장에서 좀 기대하고 있는 컨센서스 대비해서 각각 한 8%, 30% 정도 하회하는 수치였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출액이 감소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하나 대표적인 걸 말씀을 드리자면 약품 사업 부분이 좀 부진했습니다. 네. 약품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한 3,344억 원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6% 정도 감소를 했고요. 이렇게 영업이익이 또 추가로 감소됐던 이유는 레이저티닙을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보험이 적용되면서 팔고 있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무상 공급으로 좀 제공을 네네. 했기 때문에 이 무상 공급을 하면서 연구개발비로 지속 증가되었던 부분이 좀 작용을 했습니다. 비용이 좀 증가됐다는 점. 자, 그리고 그 2월 8일에 그 리포트에 보면 고지혈증 치료제죠. 로수바비브는 좋았는데 다른 약품이 좀 부진했다. 이런 실적 리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럼 자세하게 그 약품별로 매출이 좀 어땠는지 살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게 리포트에는 그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부진했다고만 말할 수도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동사의 이제 처방 그 의약품 리스트를 보면은 상품과 제품으로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체 개발 품목이 아니라 들여와서 다시 판매를 하는 구조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자체 개발한 품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차이가 있군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주시면 이제 이 동사에서 지금 상품 비중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편인데 그 상품 비중을 좀 낮추고 제품 파이프라인을 좀 강화하는 그런 포트폴리오 전환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재 포트폴리오를 전환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런 과도기적인 매출액을 좀 기록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그 로수바미브 같은 경우에는 당뇨약입니다. 이 당뇨약인데 처방의약품 매출액 중에서 한 4.6%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꽤 비중이 높은 품목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50% 가까이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동사의 어떤 실적에 있어 상당한 기여를 하는 부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품 매출 같은 경우에는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대표적으로 이 유한양의 트라젠타라는 당뇨 약이 있는데 네. 처방의약품 중에서 한 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큰 의약품이고요. 그 외에도 간염 치료제인 비리어드라던가 예. 빅탑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트라젠타, 비리어드, 뭐 글리백 같은 항암제 이런 상품 매출액이 조금 감소를 하면서 이러한 실적이 나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22년에는 제품 매출액이 한 7천억 원, 상품 매출액이 한 1조 원 정도 나왔는데 예. 2023년에는 제품 매출액이 한 8천억 원, 상품 매출액이 한 1조 원 요 정도로 연간으로 잡혔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품 매출액은 오히려 늘어나고 상품 매출액 같은 경우는 성장이 좀 없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 제품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자체 개발 품목이다 보니까 마진이 좀 더 남습니다. 상품 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떼와서 파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연간 실적 기준으로 보시면 매출액은 한 4.7% 정도 성장을 했는데 이제 동사의 수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50%가 넘게 성장을 한 걸 보시면 매출액은 그렇게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수익성 측면에서는 좀 개선이 있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충분히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실적을 좀 돌아봤는데, 이거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확실하게 의미 있는 변화들을 체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약품별로 좀 매출이 좀 줄어든 면이 있긴 하지만, 상품과 제품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셨죠? 상품은 들여와서 파는 거고, 제품은 자체 개발인데, 상품의 비중이 줄어들고, 제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품이 벌어들이는 돈도 아주 좋아지고 있는 모습인 거 보니까, 이 포트폴리오 변경 아주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변화도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8일 그 리포트 내용과 관련해서 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 좋아질 일만 남았다, 이런 문구가 상당히 또 인상적이었습니다. 올해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포인트들을 상세히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사실 이렇게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는 이런 타이틀을 가져간 이유는 방금 예. 말씀드렸듯이 어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조금 하회를 했습니다만 이런 실적 부진을 이겨내고 이제 좋아질 일만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크게 한 2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이 서두에 말씀을 주셨듯이 레이저 티닙이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 계속 주셨는데, 첫 번째로 레이저 티닙이 1월부터 이제 보험급여를 적용받으면서 본격적으로 동사의 어떤 수익성이나 매출액에 있어서 충분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레이저 티닙은 지금까지는 이제 무상 공급이 됐었는데 그 무상 공급이 됐던 게 이제 올해로부터 이제 끝났습니다. 예. 끝났기 때문에 2가지 측면에서 충분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이 무상 공급을 하던 연구개발비 부담이 좀 사라졌다고 볼 수 있고, 이제부터 이제 유의미한 매출액 성장이 좀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사측에서 이제 좀 예상하는 레이저 티닙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최소 1,000억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 비소세포 폐암을 타겟하고 있는 약물인데요. 이 비소세포 폐암 시장 규모를 생각해 봤을 때 충분히 합리적인 목표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무상 공급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무상 공급을 하게 되면 환자들이 이 약을 이미 쓰고 있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의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 약을 이미 일종의 처방을 해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인지도가 확실히 올라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보통 이 약을 쓰던 분이 다른 약으로 바꾸지는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면. 그렇다 보니까 무상 공급을 받았던 환자들이 이 약을 계속해서 쓸 확률이 높고, 지금까지 무상 공급을 받았던 환자가 약 1,000여 명 정도 가까이 되는 거를 감안을 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연간 약가가 한 6에서 7천만 원 정도 되는 거를 감안을 해서 네. 1,000 곱하기 6에서 7천만 원 정도를 해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단순하게 봐도. 네, 단순하게 정말 계산을 했을 때 연간 600에서 700억 원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이런 얼마나 잘 팔리는지 이런 걸 좀 보기 위해서는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 레이저 티닙 매출액, 국내에서는 이제 랭라자라는 약물로 팔리고 있는데, 그렇죠. 그거를 보게 되면 정말 시장에 얼마나 빠르게 들어가고 있구나, 이런 걸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연간으로도 어떤 그 랭라자의 매출액 전망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약 자체가 상당히 비쌉니다. 예. 연간 6에서 7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이런 고가약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있는데 위험 분담제라는 것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급여를 적용을 하면서
이 약품 매출액의 일부분을 이제 이 약품 판매자가 좀 보상을 하게 하는 그런 정책이 있습니다. 환급을 하게 하는 정책이 있고, 이 결과적으로는 이 환급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얼마 정도가 되느냐에 따라서 동사가 이제 가져갈 수 있는 매출액이 실제로 얼마나 되겠구나라는 걸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제일 중요한 레이저 티닙의 국내 매출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네. 두 번째로 좋아질 일이 남았다. 두 번째는 이제 연구개발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술 수출 기대감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적으로 이제 YH3532라는 알레르기 약물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임무글로불린 E, 영어로 이제 IgE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IgE를 제거를 하는 약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예. IgE가 몸에 많아지게 되면은 다양한 종류의 이제 알레르기 반응이 좀 일어날 수 있고, 이걸 네. 없애는 게 알레르기 치료제로 이미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쓰이고 있는 약물 중에 대표적인 약물이 졸레어라는 약물이 있는데, 네. 이 졸레어라는 약물이 작년 기준으로 한 5조 원 가까이 팔린 상당한 약품이었고요. 오, 많이 팔렸네요. 네, 이게 그래서 이제 동사가 이제 하고 있는 임상 시험을 보면 이 졸레어랑 비교를 하는 초기 임상입니다만 졸레어랑 비교를 하는 거를 좀 데이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5조 원짜리라 비교를 하면. 네, 그렇죠. 그 임무글로불린 이 수치가 상승되어 있는 어떤 경증 알레르기 환자한테 이 졸레어랑 YH3532를 투여를 했을 때 졸레어 대비해서 유의미하게 임무글로불린 이 IgE를 더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없앴다라는 데이터를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비슷 정도가 아니라 더 강력하게요. 네, 그래서 네. 이거는 뭐 구글에 쳐보시면 나올 것 같고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좀 초기 임상입니다. 이 약품 임상 시험을 할 때는 한 번 투여하는 임상을 하고 그 뒤에는 반복 투여를 하는 임상을 하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데이터는 단회 투여, 한 번 투여한 것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예. 현재 다회 투여, 반복 투여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임상 결과를 좀 더 지켜보시면 이 약이 정말 좋은 약인지 아닌지 조금 더 판단이 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알레르기 약이라고 하면 뭔가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이 알레르기 치료제가 중요한 이유는 다양한 종류의 적응증에 쓰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흔히 저희가 생각하는 뭐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뭐 이런 거를 떠올리실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아토피, 뭐 천식, 두드러기 뭐 이렇게 다양한 적응증으로 좀 확장이 가능합니다. 해당되는 환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겠어요. 네, 상당히 시장이 크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시장을 좀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적응증을 잘 선정을 해서 임상 시험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물론 졸레어라는 좋은 약물보다 일단 어떤 유의미하게 좋은 긍정적인 임상 결과를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시장에 뭐 졸레어라는 약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적응증을 타겟을 할 건지 이런 전략적인 방향이 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알레르기 치료제에 관련된 기대감까지도 언급이 됐습니다.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던 게 졸레어. 이게 지금 5조 원 가까이 팔리고 있는 약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유한양행의 알레르기 치료제 아주 강력하게 좋은 효과를 보였다라는 점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기대감도 상당히 크고, 그리고 무엇보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건 뭐니 해도 유한양행 하면 이 폐암 치료제 랭라자죠. 성분명 레이저 트닙입니다. 이 기대감인데 이번에 좀 여기에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건 뭐 잘 판매가 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1차 치료제 허가도 받고 이번에 보험급여도 적용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지난해부터 떠들썩했던 이 마리포사 임상 같은 걸 들여다보면 이 병용요법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뭔지 좀 이해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아서 이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어디 감기가 걸렸어도 약을 먹을 때 하나만 먹지 않잖아요. 여러 개를 같이 먹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를 같이 먹었을 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약들이 꽤 많이 있고, 대표적으로 항암제 같은 경우에도 그런 약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 사실 항암제 시장은 상당히 경쟁이 심한 시장이다 보니까 단독으로 갔을 때 성공을 했으면 더 좋겠지만, 병용요법을 통해서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면 뭐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도 높고 결과적으로 환자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네. 병용요법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 최근의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레이저 티닙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좋습니다. 네, 뭐 암이 왜 생기시는지는 다들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돌연변이인데, 그렇죠. 이렇게 돌연변이가 생기게 되면 원래는 세포가 성장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컨트롤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암의 기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NSCLC, 비소세포 폐암이라고 불리우는 이 암의 대표적인 돌연변이 중에 하나가 EGFR이라는 돌연변이입니다. 예. 이 EGFR 돌연변이를 타겟하는 약물이 레이저티닙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레이저티닙을 비롯해서 EGFR 돌연변이를 타겟하는 약물이 몇 개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약물들이 시장에서 잘 이제 안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내성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내성이 생기기 때문인데 예. 항상 약물 얘기를 하면 항상 나오는 게 내성인데 그렇습니다. 현재 1세대, 2세대 약물 같은 경우에는 내성이 생겨서 잘 쓰이지 않고 레이저티닙 같은 경우에는 3세대, 내성을 좀 극복한 측면이 있는 EGFR 그 표적 항암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에 현재 제일 잘 팔리고 유일한 이 메이저 플레이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라는 약물입니다. 이 타그리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글로벌로 이제 한 7조 원 정도 팔린 네, 약물인데 유일한 유일한 3세대 약물이다 보니까 시장을 현재 독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레이저티닙은 이제 현재 이 타그리소의 아성에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두 지금 단독 요법으로도 효력은 나오고 있죠. 예. 네. 그런데 이제 타그리소를 이기기 위해서 그 얀센의 기술 이 레이저티닙이 얀센의 기술 수출되어 있고 얀센에서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데 얀센에서 개발한 이제 아미반타맙이라는 약물이랑 같이 병용을 했을 때 타그리소보다 훨씬 더 좋은 효력을 보인 임상 결과를 발표를 한 바가 있고요. 하지만 또 그 타그리소를 개발한 아스트라제네카에서도 이거에 대항할 만한 임상 시험을 또 했습니다. 타그리소도 마찬가지로 단독으로 쓰이다가 병용으로 임상을 했더니 효력이 더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 임상을 서로 비교를 하면서 약간 주가의 어떤 변동성이 좀 있었던 게 작년이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이게 서로 다른 임상 시험을 똑같은 선에 놓고 숫자를 비교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좀 주목을 하셔야 될 부분은 이 항암제는 초반에 PFS, 무진행 생존기간이라는 1차 치료 지표를 가지고서 판단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 약을 먹었을 때 혹은 주사를 맞았을 때 환자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오래 살 수 있는 데이터는 상대적으로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 오래 살 수 있는 이 오버롤 서바이벌 데이터가 나오는 게 올해 이제 말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은 이 레이저티닙이 시장에서 얼마나 잘 나갈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말 나온 김에 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마리포사 임상을 근거로 제출된 방금 설명드렸던 병용요법이죠. 아미반타밥 성분과의 병용요법 관련해서요. 이번에 FDA 우선 심사를 획득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2월 26일에 그 리포트 하나를 더 써주신 것 같은데요. 자, 의원님 이게 그 FDA 우선 심사 획득 어떤 내용이고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우선 심사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시기적으로 빠르게. 네, 우선 심사하겠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의약품을 심사하는 기간이 뭐 한 1년 정도 걸린다는 간단하게 말씀드렸을 때 1년 정도 걸린다고 말씀을 드리면 우선 심사는 뭐 대충 한 8개월 정도 걸린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원래는 이 우선 심사가 적용되기 전에는 작년 이제 말에 이 FDA 심사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말쯤에 이 심사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 우선 심사가 된다라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 8월 정도에는 이 심사 결과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는 얘기는 올해 8월에 이게 만약에 승인될지 안 될지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승인된다면 올해 당장 마켓에서 팔릴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의 유한양행이 벌어들일 수 있는 어떤 매출액이 올해부터 인식이 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그런 상황에서 좀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병용요법 관련돼서 FDA 신약 심사 제도 우선 심사 획득에 대한 내용까지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번에는 그 이벤트 이야기 간단하게 좀 해볼 텐데. 다음 달 열리는 그 AACR, 여기 유한양행도 참가를 하죠? 그 영향이 좀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AACR 그 초록 발표일에 뭐 유한양행을 비롯해서 이 참가 기업들의 주가 변동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도 마찬가지로 한 3건 정도의 그 결과를 좀 발표를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좀 주목해야 될 거를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동사가 좀 잘하는 게 국내에서 좀 잘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들여와서 임상시험을 해가지고
이 약물을 개발을 하는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를 잘 하고 있는데 레이저 티닙 같은 경우에도 오스코텍이라는 바이오텍에서 들어와서 개발을 한 것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알레르기 약물 같은 경우에도 국내 이제 GI 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에서 들여와서 개발을 한 겁니다. 이 AACR에서 발표가 있는 약물도 그 국내 ABL 바이오라는 회사에서 들여와서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약물 같은 경우에는 이중항체 약물인데 이 이중항체 약물이 이제 항암제로 개발을 하고 있고 기존의 시장에서 좀 최근에 가장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ADC 약물보다 ADC 경쟁 약물보다 효력이 좀 좋은 결과를 좀 발표를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주의 깊게 보실 점은 이 AACR이라는 이 학회 자체가 전임상 단계의 데이터를 좀 많이 발표하는 거다 보니까 아직 굉장히 초기 단계의 연구 결과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너무 좀 과도한 기대감은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보통 10년 이상이 오랫동안 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고 임상 시험을 하는 데 있어서 뭐 한 7, 8년 이상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초기 단계의 결과가 바로 임상 시험 성공으로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AACR에서 누군가 뭔가 발표를 한다고 해서 그게 바로 당장 성과로 이어지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있으니까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유한양행 목표 주가 분석까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올해 나온 그 리포트들을 보면요. 적게는 유한양의 목표가 7만 원에서 많게는 11만 원까지 분석들이 나와 있습니다. 연구원께서는 정확히 그 평균값 9만 원으로 좀 잡아주셨는데 목표 주가 설정의 이유들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7만 원과 그 11만 원이라고 하셨나요? 네, 그 가운데에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목표 주가 컨센서스는 한 8만 4천 원 정도 됩니다. 이거를 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뭐 여러 좋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분들이 다 목표 주가를 다 설정을 하셨을 거고 그거를 다 모아서 평균 값을 내면 한 8만 4천 원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목표 주가를 9만 원 정도로 산정을 했기 때문에 다른 애널리스트 분들보다 조금 더 좋게 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이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제약사들의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산정을 많이 하시냐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통해서 영업 가치를 산정을 하고 신약은 아직은 매출액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이 신약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미래 가치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미래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이 신약의 가치를 산정을 할 수 있고 이런 신약 가치를 포함한 비영업 가치랑 앞서 말씀드린 영업 가치를 합산해서 그 기업의 가치를 좀 추정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업 가치에 대한 부분은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시장과 비슷하게 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비영업 가치인 레이저 티닙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도 조금 더 높게 산정되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저는 이제 최종 수명 연장 데이터가 유의미하게 개선된 결과가 나올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어서 시장에서 충분히 이 레이저 티닙이 잘 팔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국내 대표 제약주 중에 하나죠. 유한양행과 관련해서 이야기 좀 풀어드렸는데요. 많은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신준 연구원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배워야 산다. 오늘 시간은 차례로 좀 두 분을 모시고 미국 전기차의 대표인 테슬라 그리고 국내 제약바이오 유한양행에 대해서 상세한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공부한 내용을 잘 정리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이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